추세의 추종 투자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비싸다고 못 살 주식 없고 싸다고 못 팔 주식 없다. 시장의 추세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장이라면 10배가 올랐든 20배가 올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주도 사라. 반대로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면 50% 70%가 빠져서 정말 싸지 않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시장의 주도 아니고 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나도 대강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옛날에 사서 지금 물려있다는 이유로 계속 여기다 물을 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시장의 어떤 징후가 보일 때는 아무리 내가 아쉬움이 남고 이 포지션에서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지체 없이 빠져나와라. 미련 없이 튀어라. 예, 그런 레벨이 이제 우리 코스피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두 번의 지지를 받았던 7,300선 또는 이제 그보다 더 좀 길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6,500선 정도에 있는 그 레벨들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기 어렵다. 현대차는 오히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피해를 보는 회사라고 봐야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본능. 환희와 공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시장, 흔들리지 않고 읽는 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강세장이죠. 지금 코스피를 한 줄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장을 분명하게 읽어야 할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가요? 빠져요? 너무 심하게 많이 들으시죠, 질문.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힘들어도 시장에 있어야 되는 시기지. 이거 뭐 팔아요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음, 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1999년 이후 가장 강한 상승장을 만났는데 음. 이 상승장에 소액이라도 좀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나 그때 그런 경험을 가졌어라고 우리가 교훈이라도 얻고 투자의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다라면 약간 후회가 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는 또 이 상승장,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변동성이 너무 큰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만 그 팩터들만 얘기해도 막 환율, 금리, 전쟁, 유가, AI 기업들의 뭐 뒤처지면 죽는다 식의 투자부터 시작해서 팩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금리 분위기는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고, 그리고 12일 기점으로 약간 이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는 이제 중동 전쟁까지 쭉 있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내가 확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 시장에만 있으면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일단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예, 저는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를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게 봐서 이제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추세 추종 투자자가 있고 하나는 평균 회귀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두 가지 철학이고요. 그리고 이 둘의 의견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투자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창시자인 미국의 거대한 투기 세력의 수장이었던 최근에 나온 책 1929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격언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싸다고 못 살 주식 없고 싸다고 못 팔 주식 없다.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의 추세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장이라면 10배가 올랐든 20배가 올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주도 사라. 반대로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면 50% 70%가 빠져서 정말 싸지 않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시장이 하락 추세인데 가격 레벨 자체를 왜 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단한 분이고요. 실제로 1929년 대공황 당시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몇 조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던 별명이 월가의 큰 곰이라고 불렸던 분이고요. 곰은 왜 곰이죠? 베어 마켓을 주도했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왜 베어가 이제 약세장의 상징이냐면 곰이 키가 되게 크잖아요. 특히 북미 그리즐리 같은 애들은 2m쯤 되니까 얘네는 이제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때 위에서 밑으로 이
거대한 앞발을 내려쳐서 잡아먹는데요. 그러니 위에서 밑으로 내려 누르며 어떻게 보면 체중으로 먹이를 눌러서 잡아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하방. 곰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강세장은 왜 불이라고 부르냐면 뿔을 밑에서 위로 치솟으면서 음흠. 배의 곰을 배의 그 어떤 약점을 급소를 찌르는. 찌르는 그런 형태로 싸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불 그러면 황소 그러면 대체로 상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시리 몬포의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는 그 여러 가지 뉴스 보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없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만 잡아라. 음.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쳐다보지 마라. 이건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도 동일한데요. 워렌 버핏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잡초에 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고 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옛날에 사서 지금 물려 있다는 이유로 계속 여기다 물을 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고 제시리 몬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략의 이제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상승 추세인 줄 알고 내가 샀는데 하락 추세로 반전돼 버리면 큰 손실을 보니까 제때 안 빠지면. 예, 그래서 실제로 제시리 몬포도 1937년 대공황의 최바닥, 그러니까 8년 동안 주가가 빠지다가 마지막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할 때 공매도하다가 청산당해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드라마틱한 사람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론도 만들어주고 몸으로 실천한 거죠. 뭘 해라, 손절이라는 걸 쳐라. 스탑 로스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 시장에서 어떤 레벨 이하로 내려가게 되거나 시장에 어떤 징후가 보일 때는 그 징후가 보일 때는 아무리 내가 아쉬움이 남고 이 포지션에서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더라도 지체 없이 빠져나와라. 미련 없이 튀어라. 예, 그런 레벨이 이제 우리 코스피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두 번의 지지를 받았던 7,300선 또는 이제 그보다 더 좀 길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6,500선 정도에 있는 그 레벨들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이제 그 레벨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저는 5월 28일 예 바로 우리나라 개별 종목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상당히 전후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거대한 시장의 급등 구간, 삼전닉스, 예, 뭐 그런 ETF.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지지선이고, 그래서 7,300선 잘 안 깨지거나 또는 그거 깨졌다 하더라도 그 밑에 6,500선 정도를 지지하고 있을 때는 이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시장이지만 상승 추세는 남아 있고 이 상승 추세 남아 있을 때 제시리 몬포가 했던 말 있죠. 주도주 옆에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주도주 옆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차까지 안 보세요? 현대차는 오히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피해를 보는 회사라고 봐야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또는 칩플레이션이 이제 지금 벌어지면서 DDR DRAM 기준으로 작년 9월 대비 한 6배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차를 팔고 노트북을 팔고 스마트폰을 파는데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이나 AP 프로세서 같은 것들은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그러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원가의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기서 적자를 감수하고 팔거나 아니면 다른 부품들의 값을 깎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고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비재를 또 완전히 또 소비자 시장이니까 또 더더욱 그러겠네요. 거기서 가격을 인상한다. 애플 아니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그 현대차 안 사, 이렇게 애플조차도 되지. 그 애플조차도 힘들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최근에 그 AI 시장 흐름,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한 다음에 애플 주가 한번 보시면 그렇게 옛날만 못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가 상승의 부담이 너무나 말도 못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피를 흘리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좀 주변 기업들도 따라간다. 이거는 문전 동의.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라면 삼전닉스 말고 다른 종목을 찾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추세 추정 반대편에 이제 평균 회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장을 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따라 살 거라면 왜 만 1년 전이었던 2025년 5월 종합주가지수 2200일 때는 안 샀니? 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팔자를 고쳤다라고 말하지만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HMM 옛날 현대상선 스토리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평균회계 투자자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때 기억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수에즈 운하에 에버기븐호가 모래밭에 처박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거의 한 보름 가까이 봉쇄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꺼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정말 저 배에 비교하니까 성냥개비만한 포크레인이 그걸 파고 있는 광경들 바글바글하게. 예, 그거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이제 HMM의 어떤 그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회사였는데 5조 원으로 이익이 늘고 그 다음 해 2022년에는 심지어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회사는 이제 팔자를 고쳤고 이 어마어마한 어떤 운임료의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5월이 고점이고 그 뒤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5년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심지어 그 이후에 실적이 엄청 나빠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조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근데 나쁘지 지금 않았는데도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거가 왜 나오냐 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일회성의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고 이 회사의 팔자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난 게 거기서 더 올라가고 더 나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 이익이 300조인데 내년에 600조 나고 그 후에 1000조가 나야 계속 오르는 거지. 올해 300조였고 내년 400조가 되고 내후년은 몰라요라면 그 전에 잘 파는 게 선수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 또는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은 역사적인 수익률 그리고 산업의 지난 100년, 50년 평균 수익성으로 회귀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레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저평가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일시적인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르고 또 그게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는 시장에서 조금 쉬어도 되고 다른 종목들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평균회계 투자자입니다. 자, 윤 아나운서님,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저는 요즘 추세에 맞게 그 추세 추종입니다. 예, 우리나라 투자자의 90% 이상이 추세 추종 투자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세 추종 투자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의 시장의 추세가 외국인이 100조를 넘게 팔았다는데도 안 꺾이고 저렇게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양가적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익의 성장률도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 300조, 400조, 500조가 아니라 300, 600, 900 같은 식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AI 산업도 굉장히 계속 갈 것 같고 심지어 고금리도 이기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빠지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지? 그거 같거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네, 그런 신호를 것- 읽을 방법은 예, 없습니까? 그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왜 아하.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냐?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작년 이맘때 네. 2025년 6월에 삼성전자 30만 원 가고 SK 하이닉스 300만 원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한 분도 뵌 적 없고요. 맞아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디램 값이 9월부터 갑자기 오를 줄 추석 지나고 5배가 오를 줄 누가 알았냐라는 거죠. 그 병목 현상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HMM 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에버기븐호가 그 대만 거기 처박힐 줄 회사인데 알았느냐?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운임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5년째 사실 지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쳐서 어마어마한 운임의 상승이 사실 5년째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높은 운임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 그때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시 리버머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강세장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음. 왜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드냐. 알겠습니다.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제시 리버버가 이야기했다. 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 이제 열심히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뭐 매도 사이드카 심각하게 하루 걸러 하루씩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내려갔을 때 그때 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조정이야?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초입이야? 물론 하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또 우리 민족은 한번 방향이 바뀌면 혹시 하락장인가? 나 지금 빨리 털어야 되는가라고 또 불이 나게 묻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붕괴 혹은 조정 이런 거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정이다.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조정이죠. 아직은 조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지선이 안 깨졌고 아까 근처도 안 가니까. 말씀하신 7,300, 6,500. 그 두 레벨이 차례대로 그냥 숨도 쉬지 못하고 깨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확실하다. 근데 아니 뭐 확실한 것 따위는 없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다. 그렇게 봐야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윤 기자님 같이 음. 이게 난 모멘텀 투자자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 오르니까 나 이제 그만 모멘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이제 평균 회귀 투자자가 되는 쪽으로 철학을 바꾸고 공부를 새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인 거죠. 네. 주식 가격이 이제 너무너무 급등하고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서 도저히 나 밤에 잠이 안 와.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나 그동안 벌었던 것 중에 일부만 차익 실현해서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럴 때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했을 때 벌써 두 가지 후보가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채권. 지금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가 금리가 30년 만기 국고금리가 5.1%예요. 네, 5% 넘었습니다. 예, 달러 이자로 30년간 5%를 준대요. 너무 괜찮은데. 예, 그럼 얼마나 쌉니까 또? 그러니까 단기채도 4% 정도인 것 같습니다. 4.2까지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값도 또 4,000불 깨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금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식 가격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뭐 그런 식의 자산들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만에 하나 시장이 붕괴된다고 할 때 지나고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시장이 위험에 처할 때 가장 안전해 보이고 또 그걸 들고 있음으로써 거꾸로 재산상의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휴지 조각이 되지도 않을 거고. 또는 주식이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올 때 가장 빛나는 자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산을 그러면 왜 안 사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욕망이 있죠. 최고점에 팔고 싶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걸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아까 제시 리버버도 그랬잖아요.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을 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4848 하면 네. 증권사랑 저기 나라한테 증권 거래세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건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시장의 추세를 보고서 딱 해라.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거다. 그런 그 투자들의 대가들의 교훈들을 살려서 지금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좀 좋은 책도 읽고 또 다른 음악, 좋은 음악들 많이 듣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너무 4848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박사님 저는 세상의 그런 소음으로부터 도저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라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회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게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순식간에 워낙 세게 오르니까 내가 이제 뭔가 좀 안전하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리밸런싱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좀 오용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가장 확실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기회비용을 측정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연봉이죠. 나 시간당 임금이 얼만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험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예금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무한대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산에 대해서 넣어서 생기는 수익이 사실상 진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인데. 의미에서의 기대 수익이지
지금처럼 하루에 플러스 8% 마이너스 8%를 왔다 음. 갔다 하는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이라는 것이 그게 과연 정확히 측정이 되느냐. 그냥 아하. 자신의 뭐랄까요? 행동을 정당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것 같은 거긴 그런 또 느낌을 리스크가 받게 됩니다. 반영이 안 돼 있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외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개미들은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야.'라고 판단을 하니까 엄청 그걸 받아주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상황은 과거에 많이 못 보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랜 시간 팔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개인들이 받아주는 이런 상황.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는 전제가 맞다면 처음으로 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을 압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이거는 금융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비탄력적 기대 이론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 시장의 이론인데요. 이제 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크게 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모멘텀 투자자. 이건 쉽죠? 추세 추정. 예, 추세 추종 투자자들이 지금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고 있는 그거. 추세 추종 투자자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안 팔겠죠? 그러니까 그가 진짜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음. 안 팔겠죠. 왜냐하면 지지선을 계속 올라갈 지키고 것 있으니까. 같은데 그러면서. 아니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안 뚫려서. 지지선을 안 깨고 안 있으면 뚫려서. 상승장이니까. 네. 그런 건 판단 안 하는 음. 거죠. 음. 오를 거야라는 기대는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주가만 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 투자자죠. 근데 가치 투자자는 지금 안 사겠죠? 팔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지켜본다. 이미 다 팔았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이런 가격까지 오르게 음. 되면 그 중간에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매매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도 매도 안 팔고, 하고 그리고 가치 가치 투자자 같은 이미 경우는 이미 많이 팔거나. 팔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역시 평균 회귀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다수를 차지하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 연기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산 배분해가지고 국내 주식의 15%, 해외 주식의 35%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30%가 되고 이러면 15% 팔아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초과됐다 예,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못 팔잖아요.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에 지금 거대한 3대 주체가 모멘텀 투자자 안 팔 거고 가치 투자자는 초장에 너무 많이 팔다가 지금 다들 기진맥진해 있고 연기금은 못 팔게 돼 있어요. 그 연기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팔도록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 머니 무브로 막는 측면과 주가를 또 떠받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노력의 일환으로 팔지 않는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 제가 기자님, 얘기했습니다. 윤 기자님 너무 멋지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멋진 윤 기자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돈이 시장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의 영향에서 볼 때 조그만한 돈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외국인이 판 거를 그 이상을 사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보다 한 플러스 10% 정도의 매물 좀 되나봐, 뭐 그 정도면 좋지 했는데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외국인 매도를 결과로 가져온 거지 외국인이 세게 파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위에 대놓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물 호가를, 우리가 어떤 집이 5억이다 그러면 저는 6억에 팔게요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그 단지에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누가 사는 바람에 거래가 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볼 수 있죠. 왜 제가 그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파는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이나 흐름들을 살펴보면 미국 장 오를 때 안 파는 그런 날도 있긴 하지만 파는 날도 꽤 있는 걸 보면 외국인 글로벌 연기금들의 리밸런싱성 매도인 거고, 그 연기금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매물을 위해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른다면 뭐 좀 팔지 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처럼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또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이 모멘텀에 대한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 나는 모멘텀 투자자였으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느끼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의 모습이지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짚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게 대세 상승장 그것은 기준을 밑에가 툴리느냐 여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하락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방아쇠를 당기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AI 기업들의 투자 이슈가 있거든요. 이 얘기 되게 오래 했는데 그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뒤처지면 나는 끝이야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빌리고 엄청 투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구글 주가가 잠깐 떨어졌던 게 아니 구글 정도로 돈 많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 돈이 지금 부족한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주가를 내리게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아니 구글이 돈을 저렇게 확보해야 될 정도로 AI 경쟁이 치열한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어 하락으로 혹시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신호 아닐까라고 읽을 수 있는 건데 뒤에 거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면 또 미친 듯이 칩을 사고 미친 듯이 투자하고 이 시장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을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이죠.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위해 네. 증자를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증자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비탄력적 기대 이론에서 본다면 음. 주식의 수요를 잡아먹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음흠. 세 가지 시장의 매매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군가가 새로 돈을 집어넣는 순간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균형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매수를 시작함으로써 시장을 급등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 이 메커니즘이 반대로 가는 시기가 어떤 거죠? 시장에 있던 돈을 누군가가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는 거죠. 누가? 기업이. 증자를 통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하려면 해야 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하락 리스크를 무릅쓰고 돈을 빨아들여야만 한다. 주주로부터 구해야만 흡수하는 한다. 거니까 네. 시장의 그 발표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동안 투자를 안 하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 인출에 버틸 수 있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스페이스 X에 이어서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이 차례차례 들어오면서 그 전부 다 우리 돈으로 다 100조 이상의 자금들을 슈킹. 할 텐데 네. 이제 뭐 대략 지금 2천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우리 돈 한 300조 정도. 우리나라 GDP 15% 정도 되는 돈들을 하고 미국 GDP로 보면 한 1%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 정도의 자금들을 인출했을 때 그걸 더욱더 압도할 만한 돈이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비탄력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 문제들을 꼬이게 될 수 있어서 그럼 그 뒤는 주가 폭락하거나 시장이 어려워지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매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예,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우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가 할인된 가격이다.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전제를 물론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젠슨 황도 얼마 전에 와가지고 지금 할인 가격이에요. 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 세일즈맨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죠. 그렇군요. 우리가 어디 백화점이나 가게를 갔는데 이거 어때요? 하고서 옷을 입고 이렇게 돌거나 시계를 차고서 이러면 그 앞에 있는 점원이 이거보다 이게 좋아요 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7,300과 6,500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할인이 된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음. 그 할인이 됐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지 왜 아, 젠슨 황님한테 젠슨 황의 권위에 의지해서 결정하지는 그분은 말라는 지금 말씀이시군요. 계속 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어. 그리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 건설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걸 위한 치어리더로 살고 있는 분한테 음. 시장이 이제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메시지의
지금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메신저 지적을 하신 셈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음.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저 펀드 매니저한테 물었는데 펀드 매니저가 음. 저희 펀드 앞으로 기대 수익은 별로니까 환매해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사소한 팁부터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자세까지를 쭉 얘기해 주셔서 좀 오늘 정리 한번 해 가시고 현기증 나는 장세에서 경제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